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환관, 내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관 하면은 거세된 관리를 뜻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관 누가 있나요? 오늘의 주제죠. 십상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죠.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어 지록이마의 주인공이죠. 환관 조고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의 신하였던 조고는 진시 황제의 유언, 그러니까 유서를 위조해서 큰아들인 부소한테 넘어갈 뻔했던 황제 자리를 어리석고 어린 호해로 넘겨서, 즉 황제로 옹립을 해서 황제보다 더 높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고가 황제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 우기면서 이거 말 아니야? 아닙니다 폐하, 이거는 사슴입니다. 자, 여기 신하들도 말해보시오. 과연 저게 사슴이요 말이요? 이렇게 많은 신하들도 이 말도 안 되는 조고의 말에 동조를 하게 되었다라는 고사성어가 이제 지록위마죠. 그런데 특이하게요, 최근 연구에서요, 조고가 환관이냐, 조고 환관설이 거짓이다라고 판명이 됐다고 해요. 사실 조고는 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천이 쓴 사기 원문에 사마천도 환관이었죠. 이 조고가 환관이라는 기록이 없대요. 그 삼국지시대 있죠. 그러니까 후한말에 어떤 선비가, 유시성을 가진 선비가 사기에 주석을 달았는데 조고 황제가 은궁태생이다라고 쓰여 있는 걸 은궁? 이 새끼 이거 궁양받은 고자 새끼였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이때부터 조고가 환관이다라는 썰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썰이 퍼진 게 이제 삼국지시대 후한 말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국지시대의 대표적인 악인무리로 꼽혔던 게 10명의 환관, 십상시입니다. 십상시와 환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진나라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간신 조고마저도 환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에서 동양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처럼 유쾌하지만 1인치 더 깊어진 지도 이야기. 살면서 한 번쯤은 궁금했던 질문들이죠. 그런데 답은 지도에 있었다. 암기 없는 세계사 교과서, 아시아의 지정학 교과서,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과 함께 하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 게임 방송 아닙니다. 역사 방송입니다. 자, 사실 우리에게 환관이라는 단어보다는요, 내시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환관은 뭔가 되게 악인 이미지가 있는데 내시는 약간 좀 유약한 느낌이 들어요. 환관과 내시는요, 사실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엄연히 따지면요, 거세된 관리, 그러니까 고자 관리는 환관이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내시는 뭐냐? 내시부의 관리를 우리가 내시라고 합니다. 내시부가 뭐야? 왕궁, 궁궐 안에서, 안내자에서 시중을 드는 관리. 그래서 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왕궁 안에서 음식물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왕궁 자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호위하거나, 조금 더 권력이 있으면 왕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신하들, 관리들을 내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관이잖아. 그런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고려시대에는요, 내시를요, 환관만 뽑지 않고요, 굉장히 학식이랑 재능이 뛰어난 문관 중에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요, 내시라는 말이 이제 환관, 거세, 고자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왕의 비서실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조선시대에도 내시는 비서실 역할을 했죠. 그런데 조선시대부터는요, 내시를 환관만 쓰면서 우리한테는 이게 내시가 환관이고 환관이 내시 아니야? 요 이미지가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이미지다. 근데 사실 여기에도요,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건국하고 얼마 안 있었던 1393년 세자의 아내, 즉 세자빈이요, 내시랑 간통을 해요. 이때는 내시도 거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내시가 이만이라는 인물인데 이 내시가 처형되고요, 세자빈도 쫓겨나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시대는 내내 내시부에 거세된 관리만, 환관만 받으면서 이제 내시랑 환관의 차이가 없어졌던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참고로요, 조선시대 내시부가 있던 곳이요, 지금 청와대 옆에 그 효자동 이발사는 그 효자동이래요. 근데 요게 또 내시부 때문에 효자동 이름도 이렇게 효자동이 되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고자를요, 화자라 그랬대요. 화자.
그런데 그 근처에 내시들, 그러니까 고자들, 그러니까 화자들이 모여 살다 보니 이 동네를 화자동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 동네를 고자동네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좀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걸로 바꿔야 될 텐데 라고 해서 이제 효자동으로 불렀다라는 썰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요, 내시가 아니라요, 환관 이야기만 할 겁니다. 즉 거세된 관리 이야기만 할 거예요. 특히요, 환관의 역사, 환관의 권력,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뭐 환관이 될 때는 고환만 잘났다, 뭐 중국에서는 고환과 성기 모두 잘났다, 막 너무 아프다, 이런 남사스럽고 그 사타구니가 저릿저릿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 건 다른 영상에서 보시고요. 요번 영상에서는 환관의 권력 구조, 어떤 요런 역사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최초의 왕조라고 불리는 하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엄인이라고 했어요. 그 엄자가 진짜 고자를 뜻하는 한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로 환관이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거세해서 사실상 초창기에는 거의 노예처럼, 그냥 시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뭔가 간신, 뭐 권신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노예에 가까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굳이 거세까지 하는 걸까요? 궁궐에는 여성들이 많죠. 그리고 이들이 언제건 왕의 간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왕의 승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는요, 남자가 있으면 안 돼요. 혹여나 궁궐의 여성들이 남자랑 간통을 하면 이게 피가 섞여서 왕족의 순혈,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습니까? 아까 세자 빈 쫓겨나잖아요, 간통에서. 그렇다고 궁궐 안을 여성으로만 채우긴 좀 힘들어요. 뭐 힘쓰는 일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이제 문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 솔직히 남자들이 필요한 일들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궁궐에는 전통적으로 이 거세된 남성 환관을 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환관 시스템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제도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노예 같은 어떤 직책, 어떤 신분이었던 엄인, 이 엄인이 환관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되는데, 이 환관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권력을 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역사책을 보면은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커지고 황제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질 때. 두 번째, 나라가 중앙 집권화되고 관료제가 정착될 때가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해요. 이게 두 가지 조건이 같은 이야기 아니냐, 결국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묘하게 비슷한 이야기면서도 묘하게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커지면 나랏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나랏일 대부분을 황제가 다 결제해야 돼요. 황제가 다 결정해야 돼요. 이러면은 황제는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 솔직히 지방 호족들, 뭐 영주들, 아니면은 총독의 권한이 강할 때는 괜찮아요. 각 지방들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다스려. 나는 그냥 중앙 관리만 하고 니들의 관계만 좀, 우리 거버넌스만 조정을 할게. 이러면 괜찮죠. 그런데 중앙 정부의 힘이 강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중앙에요, 관료들이 많아져요. 관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황제 얘기만 따르겠습니까? 폐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태클도 많아지겠죠. 황제는 이 중앙 관료들을 어떻게 보면 견제할 만한 대한 세력이 필요해집니다.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지만 자신의 권력에 태클은 걸지 못하는 사람들. 즉 황제와 궁궐 안에 함께 기거를 하지만 생식 기능이 없어서 후손을 낼 수 없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력을 물려주지도 못하는, 재산을 물려주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좀 탐하기는 힘든 사람들이 바로 환관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환관의 권력이 강해진 게요, 유교 세계관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리고 향거리 선제 같은 중앙 관료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황제의 권력, 중앙 집권하는 완성이 되던 후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독특하건 지구 반대편인 서양에서도 환관의 권력이 강해진 게요, 전제군주제와 관료제가 정착하기 시작한 4세기 로마 제국 후기, 그리고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갔던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막 집사 역할, 그러니까 요리사, 뭐 경호원 역할 정도만 해오던 환관이 행정과 군사적인 역할까지 더 큰 역할을 맡기 시작한 겁니다. 황제 폐하께서 애끼니까 당연히 역할도 커지는 거죠. 대표적으로요, 동로마 제국의
첫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절에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했던 대표적인 장군이 벨라리우스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나르세스. 이 나르세스도 환관이에요. 그리고 중국 명나라 3대 황제죠. 영락제 때 대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 갔다 인도 갔다 아프리카까지 갔던 엄청난 원정을 했던 탐험가이자 제독 장군인 정화. 이 정화도 환관이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처음 종이를 발견했던 채륜이라는 발명가도 환관이었습니다. 그냥 환관도 아니고요. 환관으로서 최고의 자리인 중상시에 오릅니다. 이 채륜은요 40년 동안 4명의 황제를 모시면서 또 그 안에서 궁중 암퇴도 아주 깊이 개입하고 막 그럽니다. 참 이 환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조명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요, 환관은요, 혼자 권력을 얻지 못해요. 그 황제의 신임을 얻어야, 황제의 신임이 있어야 그 권력을 누리고 얻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요, 잘 쓰면 사마천, 채륜, 나르세스, 그리고 정화 같은 영웅 고자, 영웅 환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나쁘게 쓰면,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나쁘게 쓰는 걸 방치하면 그때부터 환관들도 깡패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삼국지 이야기라고 하면서 삼국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이게 두 선생의 특기가 또 이게 역사를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도 삼국지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삼국지, 그러니까 십상시가 나오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삼국지 시대가 펼쳐지는 이 후한 말기의 중앙정부는요, 황제라는 어떤 권력의 정점을 두고요, 세 개의 세력이 권력 다툼을 합니다. 바로 외척, 환관, 관료죠. 근데 사실 이게요, 한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한나라 이후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시절까지도 중국을 다스리는 제국들이 항상 마주하는 문제고 고민들입니다. 이렇게 큰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만주, 몽골, 신장 위구르, 티베트 같은 한족이 역사적으로 점유했던 지역을 제외해도요, 중국 본토, 차이나 프로퍼라고 하는 그 지역의 면적은요 380만,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게 한반도 17배 정도거든요. 이 넓은 제국을요, 하나의 나라가 다스려야 합니다. 언제부터? 2000년 전, 2500년 전부터 그래야 했습니다. 한나라 전성기 시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인구는요 약 6천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의 관리 수는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2000년 전입니다. 어떻게 이걸 황제 혼자 다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가, 처갓집으로 묶이는 혈연관계죠. 혈연관계로 묶인 조직인 외척세력, 그리고 정말 황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황제만 바라보는 참모 조직인 환관세력, 그리고 학식과 인품을 두루 겸비하지만 약간 연고가 먼 선발된 관료 조직, 이 세 개의 세력이 황제를 두고 경쟁하면서 나라가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외척,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항상 큰 세력이었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자겸의 난 고려시대 때, 그리고 조선 후기 고종 때는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 그리고 공화국이 된 지금까지도 영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한나라 때는요, 외척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무제 때 흉노족을 정벌했던 대표적인 두 장군 위청, 곽거병, 이분들이 다 외척 출신이었어요. 야, 이 사람들도 외척이었다고? 위청은 한무제 아내 위황후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곽거병도 위황후의 조카입니다. 위청요, 한무제 시절 대장군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곽거병도 대장군 자리에 오를 뻔하다가 너무 일찍 죽어서요. 이복 동생인 곽광이 대장군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곽광은요, 한 번도 전장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대장군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군이라고 하면은 뭔가 군대 총사령관이고 굉장히 듬직한 장군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나라 때 특히나 부한 시대의 대장군이라고 하면요, 외척 세력의 1인자가 보통 갖는 그런 직위가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상시의 난을 일으킬 무렵 대장군이 하진이잖아요. 하진도 외척 세력입니다. 여기에 후한도 정점, 전성기를 찍고 약간 내려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부터요, 이 외척 세력들이 황제를 약간 일부러 픽하는, 옹립하는 하나의 형식,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황제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장성한 아들을 다음 황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황제의
황제 안에 이제 황후가 일부러 어린 황제로 다음 황제로 옹립을 해요. 그러면 황제의 아내는 태황후로서 황제의 지금 황제의 엄마로서 우리가 섭정이라고 하냐 대리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도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뭐 두씨, 양씨, 등씨, 염씨 등등의 외척이 황실을 좌지우지합니다. 요건 약간 한국 사회에서 고려 중기 뭐 권문세족 이자겸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역사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성인이 되면 자기도 이제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 황제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엄마, 할아버지 이제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직접 조정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친정을 하고 싶으니까 외척 세력이랑은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외척이랑 거리를 둘 때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환관이냐 관료냐. 관료들이랑 손을 잡고 일을 하면 좋은데 일을 잘 하면 좋은데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황제랑 연고가 적잖아요. 이에 반해 환관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중을 든 사람이고 정말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게 후한의 황제들이 진짜로 환관을 이용해서 환관과 모의해서 외척 세력을 제거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후한의 4대 황제 화제 때 처음 일어납니다. 화제가 화제 전환할 때의 화제가 아닙니다. 그냥 황제의 묘호입니다. 화제. 이 화제라는 황제가 환관이랑 모의해서 외척 두헌을 죽여버려요. 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11대 황제 환제 때 본격적으로 이제 환관들이랑 모의를 해서 외척을 다 밀어내버려요. 이때 환관 5명이 약간 공신처럼 후작자기를 받아요. 그래서 오후라 그러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환관이 커지면서 외척 정권이 환관 정권으로 세력 교체, 세대 교체가 되면서 환관의 권력이 막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환관들이 나라를 잘 운영하면 되죠. 그런데 오히려 나라가 더 쑥대밭이 되고 조정은 더욱더 부패해집니다. 이게 약간 그동안의 그 서름 때문에 약간 흑화한 느낌이랄까? 기본적으로 환관은요, 거세를 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노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남성 귀족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외척들, 아니면 호족들, 관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온전히 인간으로 보기 힘든 반쪽짜리 인간, 그러니까 뭔가 멸시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런 차별이 켜켜이 쌓이다가 권력을 잡으니까 환관들이 흑화되는 거예요. 관직을 사고 파는 걸 이제 매관매직이라고 하죠. 이 매관매직이 환관 정권 때 엄청나게 더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방관리 호족들은 이거 매관매직을 내가 더 많은 돈을 줬으니 나도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더 많이 수탈해요. 그리고 제가 2편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 지구적으로 이 서기 2세기 무렵부터 지구가 척박해지기 시작해요. 기온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면서 삼국지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환관 정권 때는요. 집권 세력, 환관 세력이죠. 환관 세력이 반대편, 그러니까 제1야당이라고 불리는 그 반대편을 더 많이 탄압하고 더 세게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요. 유학 공부를 한 4대부들 사이에서는 그냥 관료 집단 사이에서는요. 청류파냐 탕류파냐 세력이 갈리기 시작을 해요. 사실 요거는 프레임은 이제 청류파에서 만든 프레임이겠죠. 자기들은 깨끗하고 탕류파는 더러운 거니까. 청류판, 환관, 외척에 빌붙지 않고 떳떳하게 그들도 비판하는 관료들을 청류파라고 하고요. 탕류파는 그들의 권력에 빌붙은 아주 탁하고 더러운 관료들이라고 해서 탕류파라고 불립니다. 그러던 서기 166년 여기 보십시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던 184년보다 약 한 20여 년 전에 환관들이요. 청류파 관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 자기들을 비판하니까 저놈들이 저거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패거리 정치, 붕당 정치, 당파 정치를 하고 세상을 현혹시키고 황제 폐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황제한테 고자질을 해요. 조선시대로 치면 사화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청류파 200여 명의 관리들이 체포가 돼서 이때는 아마 죽은 관리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관직이 박탈당하고요. 그리고 아예 너 앞으로 관직 진출할 생각하지 마. 금고형에 취해져요. 이 사건을요. 당파, 붕당을 만들었다고 벼슬길을 막아버렸다. 금고형에 취했다라고 해서 당고, 당고의 옥, 당고의 화, 당고의
금 등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해요. 166년에 3년 뒤인 169년에 더 큰 단고의 화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인 화제가 죽고요. 사실상 서열순위, 그러니까 계승순위에 없었던 어린 조카, 13살의 조카가 다음 황제, 영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이전 화제의 처남이었던 두무, 이 두무가 청류파 관리들이랑 손을 잡고 환관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외척 세력이랑 관료 세력이 손을 잡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두무의 딸인 태황후 두씨가 나는 솔직히 아빠 그 환관들이랑 친한데 이들을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 하고 약간 허락을 안 해주고 뭔가 이렇게 애매한 고시기가 오는데 그 틈을 타서 환관들이 반격에 나서요. 그렇게 공격을 받다가 두무랑 두무의 아들은 자결을 하고요. 심지어 자기들을 보호해줬던 딸인 태영호 두씨는 유폐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류파의 관료들인 100여 명은요 아예 끌려와서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유죄 판결 받고 벼슬길 박힌 4대부, 청류파 4대부는 무려 많이 치면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66년 200여 명의 관리들이 체포가 되고 벼슬길이 막혔던 게 1차 단고의 화라면 3년 뒤인 169년에 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희생된 게 바로 2차 단고의 화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십상시의 난이 20년 뒤에 벌어지지만 그 전에도 이미 십상시의 선배들이 존재했고 십상시들이 했던 일들을 이미 20년 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삼국지가 벌어지기 이전의 내용만 다뤘다면 지금부터는 삼국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네,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황건적의 난 이야기를 했죠. 여기도 이제 황건적 써있죠. 장량이 다스리는 황건적의 세력이 이렇게도 많았습니다. 황건적의 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이 사이비 종교랑 결합해서 밀란을 일으킨 사건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하지만 황건적의 난이 단순히 삼국지 오프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긴 혼란기라고 불리는 삼국지 시대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 이게 300년이 넘어요. 이 시기의 오프닝이 황건적의 난이에요. 왜냐? 첫 번째,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정부의 컨트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인구 추계가 맞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황건군을 진압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요. 각지에 있는 장군들, 호족들, 지방 군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또 이들이 중앙정부의 컨트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계기를 줬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스노우볼이 굴러나가기 시작을 해요. 특히 중앙정부의 중앙의 권력 거버너스 차원에서 한번 보자면 그동안 벼슬길이 막혔던 청류파 관리들이 복권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차 단고 169년 이후에요. 15년 동안 청류파 관료들은요. 벼슬길이 막혔어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니까 청류파 관료들이 황건군이랑 손을 잡으면 어떡해. 그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 황건적들 소탕 좀 할 겸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서 황간 정권이 제1야당과도 같은 청류파를 정부로 복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4년부터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다시 황건 정권과 제1야당이었던 청류파 세력이 또 부딪히고 갈등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도권의 병력 배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무력 충돌 위험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위기를 느꼈던 황제, 그 당시엔 한 영제입니다. 후한의 영제가 서원 8교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수방사죠. 수도방위 사령부, 수도방위군을 만들어요. 8개의 이제 군대를 8개의 연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소속됐던 이제 네임드가 누구냐? 나중에도 등장합니다. 지금은 이름만 들어주세요. 중군교의 원소, 전군교의 조조, 그리고 이제 우교의 순우경. 이 순우경은 나중에 이제 원소 편에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서원 8교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황제 직속이에요. 거기에 사실상의 수장은 황제를 대신해서 황간 건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 직속이고 심지어 이게 환관들의 군사적인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2차 단고 이후에 십상시들로 대표되는 이 수많은 환관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여기 8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환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또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언제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또 군대가 이 수도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십상시의 난은 왜 어떻게 일어난 건데 궁금하셨죠? 십상시 후한의 12대 황제인 영제 때 국정을 농락했던 10여 명의 중상시, 그러니까
높은 직책의 환관들을 말합니다. 십상시면 10명이면 10명이지 왜 10여 명이냐? 역사책에서는 12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요. 그 삼국지 연의 소설이랑 정사에서 십상시를 부르는 사람들도 일부는 겹치는데 안 겹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십상시에 누가 들어가는지 뭐 장량 정도는 기억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 누가 있는지 누가 진짠지 그리고 십상시가 정말 10명인지 12명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내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환관 세력, 특히나 흑화돼서 부패된 환관 세력의 상징이 사실상 그냥 십상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160년대에도 170년대에도 꾸준하게 이런 놈들은 등장했어요. 실제로 십상시에 들어가진 않지만 조조의 양할아버지인 조등은 이 십상시보다 더 선배고 더욱더 권력이 강했던 그런 환관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십상시에 나는 오늘 이야기했던 외척, 환관, 관료 싸움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개판 5분 전으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자, 첫 번째, 영제의 아내인 하태우 덕분에 대장군의 지위에 오른 외척의 대표주자 하진. 그리고 영제가 항상 애끼면서 장량은 나의 아버지요 하면서 권력의 정점에 오른 환관 세력의 대표주자인 십상시. 그리고 수도방위군, 그러니까 서원 8교위에 들어는 갔지만 청류파의 아이콘, 청류파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이 원소. 이 세 개의 세력이 서로 간을 보면서 언제 조진하고 있었던 찰나에 영제 황제가 189년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린 황제, 어린 아들 소제가 또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는 외척, 환관, 관료 세력의 갈등이 급격하게 커지다가 결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핍박한 게 아니라 서로 개싸움을 벌인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원소가 대장군 외척 하진한테 환관 세력 쓸어버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뭐 이것저것 계획도 세워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실행을 하는데 막상 대장군 하진이건 그리고 화태우건 둘 다 결국 십상시랑 같이 커왔어요. 뭐 별 볼 일 없는 하씨였는데 이게 십상시한테 뇌물 주고 막 싸바싸바 해고 그리고 뭐 이게 나름 갈등을 조율하면서 하진이 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진이건 하태우건 진짜 얘들을 다 조져야 되나 망설이죠. 그런데 요렇게 망설인 틈을 타서 십상시가 그냥 하진을 죽여버립니다. 야, 너 안 죽으면 우리가 죽겠다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봤던 서원 8교위 무장을 하고 있었던 원소가 이 눈이 뒤집히죠. 결국엔 이 사단을 냈구나 이 고자 새끼들. 그러고선 야, 눈에 보이는 고자 새끼들 다 죽여버려. 그리고 궁에 있던 환관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이때 학살당한 환관 수가 약 2,000명에 달합니다. 그럼 십상시의 난은 뭔가요? 십상시가 난을 일으켜서 대장군 하진을 죽이지만 그 난리통에 십상시 환관 세력 전멸한 사건이 십상시의 난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한나라 전한 후한 합쳐서 400년 내내 권력의 정점에 서서 서로 견제하고 갈등했던 외척 세력과 환관 세력이 189년에 그냥 싹 다 정리가 돼버리고 제거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상시의 난 이후에 원소가 막 정권을 잡고 그래서 조조랑 싸우고 그래서 관도대전이 막 일어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척 하진이요. 자기들 주변에 있는 서원 8교위 정도로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왜냐하면 서원 8교위는 사실상 십상시 직속이잖아요. 그래서 환관 세력을 견제하려고요. 수도권 밖에 있던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군벌들을 불러들이는데 이때 가장 먼저 도착한 게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서량, 량주의 군벌이었던 동탁이요. 이 동탁이 가장 먼저 도착을 하고 이 낙양이 난리통이 난 통에 어린 황제 소제와 이 일행을 신변 확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명분이 나에게 왔다. 이제 수도로 가자. 그렇게 해서 189년부터 192년까지 약 3년 동안 동탁의 독재 정권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독재자 동탁을 위한 변명을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은 역사기간 대부분 악인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나쁜 놈들로 묘사가 됐다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요, 환관은 거의 4,000년의 역사를 가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왕조라고 불리는 하나라 때부터 최후의 왕조라고 불리는 청나라 때까지 환관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요, 좀 더 중립적인 환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말로 환관은 악인인가? 모든 환관은 다 악인인가? 라는 질문에 반론이 제기가 됐죠. 중국의 역사는
환관이 아니라 사대부가 대부분 씁니다. 사대부와 관료 세력은요, 자신들과 꾸준히 권력을 다퉈왔던 환관 세력을 역사의 악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진나라의 간신 조고까지 환관으로 만들어서 야, 진나라도 환관 때문에 망했어 라는 이야기를 퍼뜨렸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환관은 악인이 아닙니다. 아니 4,000년 동안 역사를 갖고 있는 직책인데, 그런 관리들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의 모습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이 환관은 가난한 백성들한테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민초들은 자기 자식들만큼은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아들들의 거시기를 기꺼이 거세했습니다. 물론 십상시는 악인이 맞습니다. 부패한 환관이죠. 그리고 십상시에 난 이후에 환관이 전멸해버렸지만 환관의 문제가 이후 중국에서 사라지진 않았어요. 특히나 환관 문제가 극한으로 치달은 거는요, 당나라 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상시라는 것 때문에 후한 말기에 환관들이 난리를 쳤다라고 하는데, 당나라 말기엔 더 심했어요. 이 당시에는요, 환관이 그냥 기생만 하는 게 아니라 군권까지, 그러니까 중앙군 총지휘관을 환관이 맡기도 하고요,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서 당나라 마지막 황제 8명 중에 7명은요 환관들이 직접 선택해서 옹립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한테 죽임을 당한 황제만 최대 5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환관은 황제가 없으면 안 되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권력에 기생하는 집단들인데, 환관이 황제를 죽이고 막 갈아치우고 이런다? 그만큼 당나라 시기에는 환관이 그냥 거대한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기형적인 구조로도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망한 중국을 다시 통일한 송나라는요, 환관의 인원수를 대폭 줄이고요. 그리고 환관이 갖고 있던 군권 다 뺐고요. 승진 너희 10년에 한 번씩 해. 그리고 너희 사람 만날 때 나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들 등등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환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나라를 거치면서 다시 황제의 권력이 막강해지는 명나라 때는 다시 황제의 권력에 기생하는 환관의 권력이 커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요, 진짜 제목은요, 십상시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환관을 위한 변명입니다. 그동안 절대적인 악인으로 묘사됐던 환관은 사실 그냥 더 큰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위해 상대방과 경쟁했던 수많은 역사 속 호모사피엔스 중 하나였을 뿐이다 정도로 이번 시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헛소리로 역적 동탁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역사로 게임을 하듯이, 그리고 역사로 소설책을 보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